안녕하십니까. 독서도깨비 독도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예전에 시골의사 박경철님의 그 강의를 하나 봤는데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좀 책을 읽어볼까 하고 찾아보다가 제 책장에 몇 년 전에 사놨었나 봐요. 박경철님의 자기혁명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는데 어, 좋은 느낌을 받은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나를 찾아가는 시간. 방황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바른 길을 찾기 위한 여정이다. 방황은 노력의 다른 이름이다. 남이 가는 길을 가면 편안하지만 종속되고, 새로운 길을 가면 험난하지만 독립적으로 서게 된다. 낯선 것을 통해 본질을 통찰하라. 우리는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새로운 환경, 낯선 것들과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 머릿속에서 새로운 생각들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낯선 것과의 조우를 통해 이성이 시작된다. 이는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인데 가히 생각의 본질을 관통하는 선언이다. 우리는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습관처럼 반복되는 동작과 행동들은 본능에 의존한 관성일 뿐 생각의 결과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라. 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서 새로운 생각을 많이 이끌어내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심할 때는 반드시 주변을 먼저 바르게 정돈해야 한다. 난잡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없듯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태도를 형성하고 싶을 때는 나의 의식을 방해할 만한 것들, 즉 심리적 저항의 중간지대를 우선 걷어내 버려야 한다. 관습을 깨려면 나쁜 습관부터 버려라. 새로운 환경에 뛰어들어 의식이 깨어나고 심장이 두근거리면 귀신은 그 소리에 놀라서 떨어져 나간다. 그것이 긍정적 애티튜드의 형성이다. 요컨대 나의 사유를 두텁게 하고 내공을 쌓기 위해서는 결국 내 삶이 새로운 자극, 도전, 생각, 축적된 사유, 태도화, 그리고 새로운 자극으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현상을 제치고 본질을 통찰하는 노력. 현상을 제치고 본질을 기반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곧 통찰적 시각이다. 침묵은 가장 능동적인 대화다. 침묵은 또 다른 형태의 열정이다.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응시의 힘. 밤새 지탱해온 이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나뭇잎이 허리를 숙여 흘려내리는 소리다. 나무는 잎을 떼어내고 제 한 몸 감당하기도 벅찬 잎들은 몸에 묻은 물방울을 떨어낸다.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의 크기는 내가 인식하는 시선의 범위만큼이다. 청년이 넓은 세상을 여행하고 도전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세상의 크기를 넓히는 것이고 그만큼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기도 하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병원의 환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다. 극도의 몰입, 배움의 즐거움.
사실 머리가 좋다는 말은 집중력이 좋다는 말과 거의 동의어다. 공부법은 곧 집중력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교육에 관한 데카르트의 통찰을 보면 학문에 대한 4가지 규칙을 만들었는데요. 첫째, 계속 의문을 가져라. 둘째, 건너뛰지 말고 완전히 이해하라. 셋째, 토대가 중요하다. 넷째, 완전할 때까지 복습하라. 또 사회인의 태도에 대한 4가지 원칙을 말해줬는데요. 첫째, 극단적인 의견의 편에 서지 마라. 둘째, 행동을 취하는 순간에는 의연하고 명확한 태도를 취하라. 아무리 의심스러운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일단 결정을 내린 다음이라면 완전한 확신을 갖고 그것에 따르라. 셋째, 주어진 운명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 이전에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다스리는 데 주력하라. 넷째, 위 3가지를 실천하는 바탕 위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라. 저는 이 4가지에 맞게 하고 있는 직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공부를 통해 식견이 깊어지면 자긍심이 생기고 공부에 진짜 미치는 것은 바로 이 단계에서 시작된다. 처음에는 누구나 공부에 대한 효율이 오르지 않아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지만 막상 그 과정을 넘어서는 순간 신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주어진 운명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 이전에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다스리는 데 주력하라. 나는 원본인가 이미지인가? 대중예술은 그 시대에서만 소비되지만 고급 예술은 당대를 넘어서도 유효하고 다음 시대에도 가치가 보존된다. 사람들은 삶이 지향하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수단인 돈과 명예와 권력만이 목표가 되어버렸다. 창의성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다. 실패를 하고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은 그 실패마저도 즐겁다.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무언가를 배운 기회였기 때문이다. 에디슨식으로 말하면 천재란 2000번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며 창의성은 2000번 실패한 뒤에 얻을 수 있는 빛과 같은 것이다. 창의성은 발견이지 발명이 아니며 하늘 아래 있는 것들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재조합하는 능력인 셈이다. 만약 창의성을 고민한다면 사람을 만나되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땅을 밟 때 처음 밟는 땅을 밟고 책을 읽을 때 생소한 분야를 읽어야 한다. 생소한 것들이 부단히 나를 자극할 때 그 자극에 의해 지각이 갈라지고 용암이 터져나온다. 우리의 내면에는 모두 창의성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다만 그 씨를 틔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독서, 공상을 통해 창의성이 자랄 토양을 기름지게 가꿔야 한다. 또 몸으로 실천하는 행동을 통해 싹이 돋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 속에 바로 자아 실현의 길이 있다. 진정한 행복은 과정의 몰입에서 온다. 인간의 오늘은 우연성과 필연성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 과정에 있을 때만 찾아오는 행복.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결정적인 고리 하나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행복하고자 하는 목표, 즉 우리가 가상한 행복의 세계가 원래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형 갈망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건강을 잃어가며 치열하게 분투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집, 돈 등은 기쁨이 금세 사라지고 새로운 갈망이 시작되기 마련인데
이것을 보통 권태라 부른다. 권태가 수반되지 않는 진짜 행복을 얻으려면 시간이 경과해도 처음의 기쁨이 퇴색되지 않는 대상을 획득해야 한다. 그렇다면 권태가 따르지 않는 필연적 행복의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 지식, 사상, 철학, 재능, 기능처럼 함께함으로써 더욱 빛나고 가치가 변하지 않으며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해내는 것들이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물질이나 사랑과 같은 갈망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존적 존재로서의 나를 뒷받침해주는 것들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는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다 보면 시시포스의 바위처럼 끊임없는 마약 투여를 필요로 하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욕망을 통제할 수 없다. 결국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는 셈이다. 간절한 것은 손에 넣지 않는 것이라는 행복의 공식을 지키는 것이다. 나의 존재는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관계 속의 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직업이나 지위, 학벌, 재산 정도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면 진짜 나는 점점 시야에서 멀어지고 잃어버린 미아가 되는 것이다. 진짜 나는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 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나 자신을 자각하는 것에 숨어 있을 뿐이다. 관계망 속의 내가 아닌 나를 유지하는 법. 사회적 관계가 요구하는 삶만이 아닌 나 자신의 요청과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실존인 셈이다. 결국 우리는 내가 궁극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야 한다. 속성 속에서의 성취는 지극히 찰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획득한 것들은 찰나적으로 불쑥불쑥 떠오르는 자기만족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오히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독을 느끼는 것은 타인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진짜 고독은 타인과는 늘 함께하면서 참 나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데서 오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 우울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태어난 것이 의도한 것이 아니듯 삶을 의도대로 살 수만은 없다.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덮치는 고독과 소외와 갈등 역시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내야 한다.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일어나면 된다. 누군가 말했듯 넘어짐은 단지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것일 뿐이다.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당신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가슴 뛰는 일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치를 느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가치관의 형성에는 내부 요인이 끊임없이 개입한다. 나를 둘러싼 타자의 개입을 인정해버린다면 가치 혼재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나와 타인의 시선이 결합되어 실상이 없는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가치 부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발산하지 말고 응축하라. 청년의 가슴 속에서 지펴진 불덩어리는 반드시 창의와 자존으로 피어올라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불꽃을 자각하지 못하면 창의 대신 수능이 실존 대신 의존적 미래가 기다린다. 무엇인가 미친다는 말은 곧 다른 것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우리의 삶에서 20대는 준비, 30대는 질주, 40대는 수학의 시기다. 사회에 나가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쏟아내기 위해서는 20대에 지구력과 근력을 키워야 한다. 많은 지식을 쌓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깊이 있는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질주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가 바로 20대인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상 1단원이었고 다음 부분을 읽고 좋은 시기에 다시 한번 공감하고 싶은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